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물어오던 그런 시절에 산세가 굽이굽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최진사라는 어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그 뒤로 기와 지붕이 첩첩이 이어진 최진사 대근 고래 등처럼 웅장하여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위세가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벼슬을 지내다 낙향한 선비로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학식이 깊어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을의 최진사를 찾아가 지혜를 구하곤 했으며, 그 덕분에 최진사댁 사랑방은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최진세에게는 세울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모두 장성하여 각기 짝을 맞아 한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었으니 집안은 늘 사람 사는 냄새로 북적거렸습니다. 큰아들은 성격이 호탕하나 세심함이 부족했고, 둘째 아들은 몸이 약해 바깥 출입보다는 글 읽기를 좋아했기에 집안의 대소사는 자연스레 두 며느리의 손끝에서 좌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부유한 상인의 딸로 셈이 빠르고 이제의 발가곡간 열쇠를 탐내는 마음이 컸으나, 둘째 며느리인 서씨 부인은 몰락한 선비 집안의 딸로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 씀씀이가 비단결 같고 아랫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덕을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칠순이 가까워지자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집안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두 며느리의 그릇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서리가 하얗게 내린 날, 아침 최진사는 사랑방으로 두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들였는데 방 안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근엄한 표정으로 입을 열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곳간을 세세히 살피기가 어려우니 너희들에게 내 재산의 일부를 미리 나누어 주어 살림 솜씨를 한번 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아버님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내심 자신에게 어떤 몫이 돌아올지 기대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진사는 문지방 너머를 가리키며 마당에 쌓여있는 두 가지 물건 중 각자 원하는 것을 하나씩 선택하라고 일렀는데, 그것은 며느리들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금방이라도 밥을 지으면 윤기가 자르르 흐를 것 같은 햅쌀, 백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고, 그 맞은편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초라하게 서 있는 노비 덕칠이네 가족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최진사댁에서 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온 늙은 노비였는데 이제는 허리가 굽고 기력이 쇠하여 힘쓰는 일은 고사하고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였으며, 그의 아내와 딸 또한 병약하여 집안의 골칫덩이로 여겨지던 터라 누가 봐도 비교가 되지 않는 선택지였습니다. 최진사는 두 며느리의 눈을 번갈아 바라보며 한쪽은 당장 배불리 먹고 남을 재물이요, 다른 한쪽은 내 손발이 되어주던 식구들이니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하라고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쌀백 가마니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참지 못하고 재빠르게 머릿속으로 셈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쌀백 가마니면 흉년이 들어도 몇 년은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양이요, 장터에 내다 팔면 비단 옷감과 폐물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큰 돈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 늙고 병든 노비 가족을 데려가 봐야 밥만 축내고 약값만 들어갈 것이 뻔하니 큰 며느리 입장에서는 고민할 가치조차 없는 너무나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둘째 며느리가 쌀을 먼저 달라고 할까봐 조바심이 나서 시아버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신은 장손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든든한 곳간이 필요하니 쌀백 가마니를 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최진사는 큰 며느리의 성급한 대답에 눈썹을 살짝 꿈틀거렸으나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마당에 있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당장 쌀가마니를 자신의 창고로 옮기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인들은 끙끙거리며 쌀을 나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큰 며느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풍요로운 생활을 꿈꾸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구석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덕칠이네 가족의 모습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는 쌀가마니만이 세상의 전부인 양 보였습니다. 이제 순서는 둘째 며느리인 서씨 부인에게 돌아왔는데 그녀는 쌀가마니가 모두 사라진 휑한 마당을 보면서도 실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낡은 삼벗을 입고 불안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는 덕칠 노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깡마른 어린 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시집오던 날 가마가 흔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던 젊은 시절의 덕칠을 기억하고 있었고 친정 부모님이 그리워 눈물 짓던 밤이면 남몰래 홍시를 따다주며 위로해주던 그 투박한 손길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덕칠인의 가족은 단순히 부려먹는 아랫사람이 아니라 함께 늙어가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어야 할 소중한 인연이자 집안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서씨 부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단정한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버님 형님께서 귀한 쌀을 택하셨으니 저는 저기 있는 덕칠 아범네 식솔들을 제 식구로 맞이하겠습니다. 그 말에 방 안에 있던 최, 진사는 물론이고 곁에서 눈치를 보던 하인들조차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서씨 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쌀백 가마니는 고사하고 집만 되는 늙은 노비들을 그것도 제 발로 걸어서 데려가겠다는 며느리의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고 깊어서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최진사는 짐짓 엄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재물을 마다하고 쓸모가 다한 늙은이들을 택하려 하느냐? 저들은 이제 힘도 못 쓰고 병치레가 잦아 내 살림을 축내기만 할 텐데 후회하지 않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하길 재물은 쓰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사람은 마음을 나누면 그 힘이 배가 되는 법이며 덕칠 아범이 비록 늙었으나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안을 위해 평생 헌신한 이를 낡은 신발처럼 버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며 자신이 그들을 거두어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는 것이 며느리 된 도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씨, 부인의 대답을 들은 최진사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는데 이는 그가 내심 기다렸던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내 뜻이 정. 그렇다면 그리하거라. 덕칠인의 식소를 데려가 내 살림을 꾸려보도록 해라. 하고 허락하였습니다. 그 순간 마당 구석에서 숨죽이며 처분을 기다리던 덕칠 노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였는데 자신들이 버림받지 않고 서씨 부인의 따뜻한 품으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덕칠의 아내와 딸도 서로 부둥켜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서씨 부인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서씨 부인의 결정을 비웃으며 혀를 찼는데 동서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먼. 저 늙은이들을 데려다가 몇 자리라도 봐줄 셈인가. 쌀 한 톨 나오지 않는 입들을 데리고 어찌 살려고 저러나 하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현명했음을 확신하며 쌀가마니가 가득 찬 곳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은 형님의 비웃음을 한 귀로 흘려듣고 곧바로 하인들을 시켜 덕칠이네. 가족이 머물 행랑채를 따뜻하게 두고
묵은 이불을 꺼내어 손질하도록 일렀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덕칠인의 가족을 자신의 거처 근처에 있는 작은 행랑채로 들이고 직접 부엌에 들어가 따뜻한 고깃국과 하얀 쌀밥을 지어 올렸습니다. 덕칠 노인은 평생 주인집에 남은 밥이나 먹다가 며느리 아기씨가 차려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받으니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아범 그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고생이 많았소. 이제는 내 식구가 되었으니 눈치 보지 말고 배불리 드시오. 몸이 건강해야 집안일도 도울 수 있는 법이오. 하며 덕칠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덕칠 노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꺼져가던 생의 의지에 불씨를 지피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는데 최 진사댁 둘째 며느리가 쌀백 가마니를 마다하고 다 늙은 병든 노비를 택했다는 이야기는 마을 아낙네들의 빨래터 수다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씨 부인을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혹은 그 착한 심성을 칭찬하기도 하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가을개서 빨래를 하던 아낙 하나가 아무리 심성이 고와도 그렇지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했는데 당장 먹을 쌀을 포기하고 입만 늘렸으니 올겨울은 어찌 날꼬 하며 걱정 섞인 참견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아낙은 두고 보면 알겠지. 큰 며느리 곶가는 넘쳐나고 둘째 며느리네는 굶게 생겼으니 쯧쯧 착한 게 밥 먹여주나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서씨 부인의 집 마당에서는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덕칠 노인은 밥심을 얻어서인지 굽었던 허리를 조금이나마 펴고 마당에 잡초를 뽑거나 떨어진 문짝을 고치며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힘은 예전만 못하지만 수십 년간 집안일을 해온 경험과 눈썰미는 젊은 하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경지였기에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집안 구석구석이 말끔하게 정돈되어 갔습니다. 덕칠의 딸인 분이 또한 서씨 부인의 배려로 깨끗한 옷을 입고 안채의 바느질감을 도우며 야무진 손끝을 자랑했는데 그녀가 수놓은 백엔이시며 저고리는 솜씨가 좋아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씨 부인은 덕칠 노인을 불러 마루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범 우리에게 쌀은 없지만 뒷산 너머에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거친 돌밭이 조금 있어. 남들은 농사가 안 된다고 버려둔 땅이지만 아범의 눈에는 어찌 보일지 궁금하오. 덕칠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아기씨, 그 땅은 돌이 많아 쟁기질이 어렵긴 하나 양지 바른 곳이라 볕이 잘 들고 물길만 조금 터주면 귀한 약초나 특수작물을 심기에 더없이 좋은 땅입죠. 제게 맡겨주신다면 제 남은 힘을 다해 옥토로 만들어 보겠나이다. 서씨 부인은 덕칠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농사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큰 며느리는 매일같이 곶간 문을 열어 쌀가마니를 확인하며 흐뭇해했지만 쌀을 베풀거나 나누는 일에는 인색하여 집안 하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쌀을 팔아 자신의 비단 옷을 해입고 친정 식구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데에만 급급했지. 집안의 살림을 불리거나 사람을 키우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집에서는 하인들이 주인의 눈을 피해 게으름을 피우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는 일이 잦아졌고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였으나 속으로는 서서히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서씨 부인의 집은 비록 가진 것은 적었으나 주인을 믿고 따르는 덕칠이네 식구들의 열정으로 인해 활기가 넘치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깊어가자 마을에는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닥쳤고 가난한 집들은 땔감이 부족하여 냉방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덕칠 노인이 미리 산에서 해온 넉넉한 땔감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고
남는 땔감은 마을의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인심을 얻었습니다. 덕칠 노인은 눈이 오는 날에도 쉬지 않고 뒷산 돌밭으로 나가 돌을 골라내고 땅을 고르며 다가올 봄을 준비했는데 그의 땀방울은 언 땅을 녹이고 희망의 싹을 틔우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덕칠 노인은 서씨 부인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진사가 불시에 두 며느리의 살림을 둘러보러 나섰는데 먼저 들른 큰 며느리의 집은 쌀가마니가 꽤 줄어들어 있었고 하인들의 표정은 어두웠으며 집안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최 진사는 혀를 차며 곳간이 차 있다고 마음까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로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서씨 부인의 집에 들어선 최 진사는 마당 한 구석에 수북이 쌓인 거름더미와 말끔하게 손질된 농기구들 그리고 생기 넘치는 덕칠이네 가족의 모습을 보고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록 쌀독은 비어가고 있었으나 집안 전체에 흐르는 기운은 생동감이 넘쳤고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며느리의 정성이 집안 곳곳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진사가 돌아가고 난 뒤 서씨 부인은 덕칠 노인과 함께 뒷산 돌밭에 올라가 흙냄새를 맡으며 다가올 봄 농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기씨, 이곳에 도라지와 더덕을 심으면 몇 년 뒤에는 쌀농사보다 몇 배나 큰 이익을 줄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당장은 배가 고플 수도 있습니다. 덕칠의 말에서 시 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했소. 나는 아범의 눈을 믿으니 쌀독이 바닥나면 나무를 캐서 죽을 끓여 먹더라도 함께 견뎌봅시다. 그 말에 덕칠 노인은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밤이 깊어 온 세상이 잠든 시간 서씨 부인은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며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보다는 묘한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쌀이라는 눈앞의 이익 대신 사람이라는 미래를 선택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쌀은 먹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정성을 쏟으면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숲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늘귀에 실을 꿰며 다가올 봄에는 저 돌밭에서 어떤 희망이 피어날지 조용히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또다시 서씨 부인네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덕칠 노인이 돌밭을 일구어 약초를 심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그 돌무더기 땅에 뭘 심는다고 그 집 며느리나 종이나 헛물 켜놓은 건 똑같구먼 하며 비웃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개 중에는 그래도 덕칠 영감이 예전에는 농사 신동소리 듣던 사람인데 뭔가 있지 않겠나 하며 귀를 기울이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서씨 부인의 집은 묵묵히 그리고 단단하게 그들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진사 댁의 두 며느리는 각자 다른 선택을 통해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쌀 100가마니를 쥐고도 마음이 허전한 큰 며느리와 빈손이지만 사람을 얻어 마음이 꽉 찬 둘째 며느리. 과연 누가 진정한 부자가 될 것인지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상골마을의 겨울밤은 깊어가고 서씨 부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한 불빛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등대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얼었던 계곡물이 다시 졸졸 흐르기 시작하는 봄이 찾아오자 최 진사댁 담장 너머로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향긋한 꽃내음을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어와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데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따스한 봄볕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서씨 부인이 쌀 100가마니 대신 늙은 노비 가족을 택한 일은 겨우내 사랑방의 안주거리였고 봄이 되어서는 밭가리를 준비하는 농부들 사이에서도
끊이지 않는 얘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밭두렁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며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버린 서씨 부인의 어리석음을 탓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속내를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봄이 되자 더욱 위세가 등등해져 비단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마을 어귀를 누비고 다녔는데,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은 봄꽃보다 더 요란했습니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 이야기를 꺼내며 흉년이 들어도 우리 집은 끄떡없다며 목에 힘을 주곤 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모인 우물가에 나타난 큰 며느리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동서가 참 딱하기도 하지. 쌀독이 비어 밥 짓는 연기도 제대로 안 난다는데 나는 쌀이 남아돌아 처치 곤란이니 이를 어쩐다 하며 은근히 서씨 부인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녀의 곁에 있던 하인들은 주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거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굿간은 과연 풍요로워 보였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쌀이 넉넉하다는 소문에 친정 식구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쌀을 퍼날랐고, 큰 며느리 또한 자신의 체면을 세우느라 여기저기 쌀을 헤프게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밥을 넉넉히 주지도 않으면서 일은 고되게 시켰기에 하인들은 뒤에서 불만을 터뜨리며 곡식을 몰래 빼돌리거나 일을 대충 처리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는 눈앞에 쌓인 쌀가마니에 주의해 정작 자신의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하나둘 썩어가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서씨 부인의 작은 행랑채는 겉보기엔 초라해도 안으로는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덕칠 노인 가족의 얼굴에 핀 웃음꽃 덕분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쌀이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덕칠 노인 가족에게는 늘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먼저 챙겨주었으며, 자신의 옷을 줄여 덕칠의 처와 딸에게 입히는 등 정성을 다했습니다. 덕칠 노인은 평생 받아보지 못한 귀한 대접에 몸둘바를 몰라 했으나 그 밥심 덕분에 굽었던 허리에 힘이 생기고 흐릿하던 눈동자가 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며 서씨 부인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할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덕칠의 아내 역시 병색이 완연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딸분이는 서씨 부인의 곁에서 바느질과 다듬이질을 배우며 하루가 다르게 솜씨가 늘어갔습니다. 분이의 야무진 손끝에서 탄생한 버선과 저고리는 맵시가 고와 장터에 내다 팔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는데, 이는 서씨 부인의 살림에 작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분이를 친동생처럼 아끼며 그를 가르치고 예절을 일러주었는데, 이는 노비의 자식이라 하여 무시하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그녀의 깊은 마음 씀씀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덕칠인의 가족은 서씨 부인을 주인마님이라 부르기보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은인처럼 여기며 섬겼습니다. 어느 날 덕칠 노인은 서씨 부인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뒷산 돌밭을 개간할 농기구와 씨앗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기씨 남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일지 모르나 제 눈에는 황금 같은 땅입니다. 곡괭이와 호미를 마련해 주시면 제 손으로 돌을 다 골라내고 옥토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덕칠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주저 없이 자신의 비녀를 팔아 농기구와 씨앗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는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나 덕칠을 믿는 마음 하나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덕칠 노인은 새 농기구를 받아들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곧바로 뒷산으로 올라가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그는 묵직한 돌덩이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딱딱하게 굳은 땅을 곡괭이로 파헤치며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저 늙은이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저 돌밭에서 뭐가 난다고 저리 용을 쓰나.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이 미련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덕칠 노인은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를 귓등으로 흘려들으며 오직 흙과 대화하듯 묵묵히 땅을 일구어 나갔습니다. 하루는 큰 며느리가 나무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덕칠 노인이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아이고 덕칠 아범, 그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돌밭을 파고 있어. 차라리 우리 집에 와서 마당이나 쓸면 밥은 굶지 않을 텐데. 그녀의 말에는 멸시와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으나 덕칠 노인은 허리를 펴고 정중하게 인사를 올린 뒤 다시 일에 열중할 뿐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자신의 말이 무시당했다고 느끼자 기분이 상하여 씩씩거리며 내려갔고 서씨 부인을 찾아가 동서가 종들을 단속하지 않아 위아래가 없다며 괜한 트집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씨 부인은 형님의 불평을 지혜롭게 넘기며 오히려 덕칠 노인에게 시원한 보리차와 주먹밥을 챙겨 산으로 보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서씨 부인이 직접 싸준 새참을 받아든 덕칠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그 주먹밥 속에는 멸치볶음이며 묵은지 같은 반찬이 꾹꾹 눌러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위에 걸터앉아 산바람을 맞으며 밥을 먹었는데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꿀맛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덕칠의 아내와 딸도 함께 올라와 돌을 나르며 거들기 시작했고 버려진 땅에는 서서히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안의 최고 어른인 최진사의 유모였던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서씨 부인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이 노파는 최진사를 업어 키웠고 집안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본 산증인과 같은 존재로 꼬장꼬장한 성격 탓에 웬만해서는 며느리들에게 곁을 주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노파를 맞이하며 윗목에 자리를 권했는데 노파는 주름진 손으로 서씨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 눈이 침침해져 세상 물정은 잘 모르나 사람 보는 눈은 아직 살아있다오. 노파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쌈지를 꺼내 서씨 부인의 손에 쥐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쌀백 가마니가 크다 하지만 내 보기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힘든 일이오. 부인이 덕칠 아범을 거둔 것은 쌀 1000가마니보다 더 큰 것을 얻은 셈이지. 내 비록 늙었으나 부인의 그 마음이 이 집안을 살릴 것이라 믿소. 쌈지 속에는 노파가 평생 모은 은가락지와 옥비녀가 들어있었는데 이는 서씨 부인의 살림에 보태쓰라는 노파의 깊은 뜻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노파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가까워지자 햇볕은 점점 따가워지고 비는 내리지 않아 땅이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논과 밭은 타들어가고 농부들의 한숨소리는 깊어졌는데 큰 며느리의 곡간 사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쌀을 팔아치우고 낭비한 탓에 쌀가마니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흉년의 조짐이 보이자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뒤늦게 쌀독을 닫아걸고 인색하게 굴기 시작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하인들은 주인의 눈을 피해 요령을 피우거나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흉흉해졌고 큰 며느리의 짜증 섞인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와 반대로 덕칠 노인이 일구어 놓은 뒷산 돌밭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돌틈 사이로 심어놓은 도라지와 더덕이 가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푸른 싹을 틔운 것입니다. 덕칠 노인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옹달샘을 찾아내어 대나무로 수로를 연결했고 그 물을 끌어다 작물에 주었기에 가뭄 피해를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돌밭은 물 빠짐이 좋고 햇볕이 잘 들어 약초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던 것인데 덕칠 노인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록빛 생명들이 척박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며 덕칠 노인의 농사가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그녀는 덕칠 노인이 가져온 첫 수확물인 어린 도라지 뿌리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 향이 어찌나 진하고 그윽한지 집안 가득 향기가 퍼질 정도였습니다. 아범 정말 고생 많았어. 이 척박한 땅에서 이런 귀한 것을 얻다니 다 아범의 정성 덕분이오. 서씨 부인의 칭찬에 덕칠 노인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지만 그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서씨 부인네 밭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는데 흥도라지 몇 뿌리 캐서 얼마나 벌겠어. 그래봤자 풀뿌리 장사지 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곳간은 비어가는데 동선에는 무언가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쌀독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한번 줄어든 쌀은 다시 불어나지 않았고 쥐들만 드글거리며 남은 쌀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초조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덕칠 노인은 수확한 도라지와 더덕을 정성껏 손질하여 장터에 내다 팔 준비를 했는데 서씨 부인은 그에게 넉넉한 노잣돈을 쥐어주며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장터에 나간 덕칠 노인은 예상보다 훨씬 비싼 값에 물건을 팔 수 있었는데 가뭄으로 채소가 귀한 때에 향이 진하고 약효가 좋은 산도라지는 부르는 게 값이었기 때문입니다. 덕칠 노인은 두둑한 돈주머니를 차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고 서씨 부인에게 그 돈을 전부 바쳤습니다. 서씨 부인은 그 돈으로 쌀을 사고 고기를 사서 온 식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 서씨 부인네 마당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덕칠 노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서씨 부인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그 냄새를 맡은 큰 며느리네 하인들은 군침을 삼키며 부러워했고 큰 며느리는 방 안에서 분을 사귀며 부채질만 해댔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내 앞에서 고기 냄새를 풍겨두고 보자 내 이 수모를 반드시 갚아주리라. 큰 며느리의 질투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고 이는 곧 다가올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덕칠 노인에게 술 한 잔을 따라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범 이 술은 내 마음이요. 아범 덕분에 우리 식구가 굶지 않고 웃을 수 있게 되었소. 앞으로도 우리 함께 의지하며 잘 살아봅시다. 덕칠 노인은 두 손으로 술잔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고 아기씨,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달빛은 그들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축복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가뭄이 계속되면서 흉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인심은 점점 흉흉해졌습니다. 곳간에 쌀이 떨어진 집들이 늘어났고 도둑이 들끓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밤마다 쌀을 지키느라 하인들을 불침번 세우는 등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서씨 부인의 집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도 도둑 걱정이 없었는데 이는 덕칠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고 서씨 부인의 덕망이 널리 알려져 아무도 해코지할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은 적어도 마음이 넉넉한 집과 가진 것은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집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큰 며느리는 자신의 곳간에서 쌀 한 가마니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모두 집합시켜 족치기 시작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하면 모두 내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소리는 담장을 넘어서 씨 부인의 집까지 들려왔는데 서 씨 부인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쪽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재물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 씨 부인은 덕칠 노인을 불러 조용히 일렀습니다. 형님, 댁 사정이 좋지 않은 모양이니 우리가 수확한 것 중 일부를 보내드리는 게 좋겠소. 같은 집안 식구끼리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소. 덕칠 노인은 서 씨 부인의 넓은 아량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가장 좋은 더덕과 도라지를 골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서 씨 부인의 호의가 과연 큰 며느리의 비뚤어진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오히려 자존심 강한 큰 며느리의 화를 돋우는 불씨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으나 서 씨 부인은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덕칠 노인이 바구니를 들고 큰 며느리 댁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와 퉁명스럽게 맞이했습니다. 덕칠 노인이 작은 마님께서 형님 댁에 드리라고 하신 물건입니다. 하고 바구니를 건네자 안채에서 뛰쳐나온 큰 며느리는 바구니를 내동댕이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누가 이따위 풀뿌리를 먹는다고 가져와 나를 거짓 취급하는 거냐, 썩 꺼지지 못해. 그녀의 악다구니에 덕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더덕과 도라지는 짓밟힌 서씨 부인의 정성처럼 처량하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집안의 골은 점점 깊어졌고 가뭄이라는 자연의 시련과 함께 사람의 마음에도 메마른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의 지혜와 덕칠 노인의 충심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욕심에 눈이 먼 큰 며느리는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 마을의 밤은 긴장감 속에 깊어만 갔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밤 서씨 부인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다가올 내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대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타들어가는 밭작물들이 농부들의 마음을 시커멓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앞 냇가는 바닥을 드러내어 물고기들이 숨을 헐떡였고 우물물조차 말라가자 사람들은 물 한 동이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아기다툼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가뭄 속에서 마을 전체가 신음하고 있었으나 유독 서씨 부인의 집 뒷산 언덕만은 싱그러운 초록빛을 잃지 않고 생명력을 뽐내고 있어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덕칠 노인이 피땀 흘려 일구어낸 도라지와 더덕밭은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끌어온 물줄기 덕분에 가뭄을 모르고 무럭무럭 자라났고 그 잎사귀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더욱 짙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의 집 앞에는 난데없이 낯선 장사치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한양 약재상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상들이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재가 귀해진 탓에 품질 좋은 산도라지와 더덕을 구하기 위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덕칠 노인이 카연 팔뚝만한 더덕을 본 약재상들은 그 크기와 향의 감탄사를 연발하며 부르는 값의 2배를 쳐주겠다며 서로 물건을 가져가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서씨 부인은 욕심부리지 않고 적정 가격에 물건을 넘겼으나 워낙 물량이 귀하고 품질이 뛰어나 그 수익은 실로 어마어마하여 쌀백 가마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큰돈이 안 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반면 큰 며느리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비참해져만 갔는데 곡간에 가득했던 쌀가마니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쌀을 꿔간 친척들은 흉년을 핑계로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끼던 비단 옷과 폐물을 하나둘씩 내다 팔아 겨우 끼니를 이어갔으나 그마저도 헐값에 넘기는 바람에 손해만 막심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줄 밥이 없어 죽을 쑤어 먹이는 형편이 되자 하인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쳐버렸고
넓은 기와집은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지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지는 흉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텅 빈 마루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서씨 부인 쪽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에 치를 떨며 분노를 사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며느리는 담장 너머로 서씨 부인의 집 마당에 쌓인 엽전 꾸러미와 비단 더미를 훔쳐보고는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쌀백 가마니를 택했을 때 비웃었던 그 늙은 노비가 이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서씨 부인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기이한 셈법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본래 덕칠이는 시아버님의 노비였고 우리 집안의 소유물이었으니 그가 일구어낸 소출 또한 마땅히 종갓집인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억지 논리였습니다. 배고픔과 질투에 눈이 먼 그녀에게는 체면이고 염치고 따질 겨를이 없었으며 오직 저 재물을 빼앗아 와야겠다는 생각만이 불타올랐습니다. 큰 며느리는 남은 하인 2명을 대동하고 서씨 부인의 집으로 쳐들어갔는데 그녀의 기세는 마치 빚쟁이를 잡으러 온 사람처럼 험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그녀는 덕칠 노인이 약재를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덕칠아, 네가 감히 주인을 몰라보고 딴 주머니를 차느냐. 너는 뼈대 있는 최진사댁 종이건을 어찌하여 여기서 난 소출을 본가로 가져오지 않고 내 맘대로 처분한단 말이냐. 그녀의 고함 소리에 놀란 덕칠 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서씨 부인은 방 안에서 이 소란을 듣고 급히 마당으로 나와 형님을 맞이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형님을 제지했습니다. 형님, 어찌하여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덕칠 아범은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신 식솔이며 이 밭의 소출 또한 저희가 피땀 흘려 일군 정당한 대가입니다. 이제 와서 본가의 것이라 주장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며느리는 서씨 부인의 말을 콧방귀로 날려버리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시끄럽다. 종놈은 죽어서도 주인 귀신을 섬긴다 했다. 아버님께서 잠시 너에게 맡기신 것이지 아주 내주신 것은 아니다. 당장 저 약재 판 돈을 내놓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여 덕칠 놈을 옥에 가두겠다. 그녀의 억지는 끝이 없었고 마당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덕칠 노인이 용기를 내어내어 고개를 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큰 마님 소인은 늙고 병들어 버려지다시피 한 몸이었습니다. 작은 마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거두어 주시고 믿어주셨기에 이 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마님의 은혜이지 제 것이 아니옵니다. 덕칠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큰 며느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하여 쌓여있는 약재를 강제로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다가가자 시부인의 집 머슴들과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그 앞을 막아서며 험악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양반댁이라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큰 며느리를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큰 며느리는 분을 참지 못하고 두고 보자. 내 반드시 아버님께 고하여 너희들의 괘씸한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소리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도끼에 차 있었고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시부인의 집에 남겨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떨고 있는 덕칠 노인과 그의 가족들을 다독이며 걱정 마시오. 내가 있는 한 누구도 아범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니 우리는 떳떳하게 우리 할 일을 하면 더 라고 안심시켰으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도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사람을 어디까지 추하게 만들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씨 부인은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장부를 정리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덕칠 노인을 데려온 날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과 약재 판매 내역,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을 구제한 기록들을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덕칠 노인과 그의 가족이 노예가 아닌 정당한 노동의 주체임을 증명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창밖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붓을 쥐고 마음을 다잡으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큰 며느리 집 쪽에서 수상한 그림자. 몇 개가 담장을 넘어서 시 부인의 밭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큰 며느리가 시킨 하인들로 밤을 틈타 밭에 있는 귀한 약초들을 몰래 캐어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배고픔과 협박에 못 이겨 나온 터라 손놀림이 굼뜨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호미로 땅을 파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과 함께 누구냐 너 하는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밭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던 덕칠 노인과 그의 아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놀란 도둑들은 호미를 내던지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는데 개 중 하나가 당황하여 넘어지는 바람에 덕칠 노인의 아들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잡힌 하인은 바로 큰 며느리 댁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개똥이었는데 그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서 시 부인과 집안 식구들이 모두 밭으로 뛰어나왔고 횃불 아래 드러난 개똥이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모두가 혀를 찼습니다. 서씨 부인은 개똥이를 꾸짖기보다는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오죽 배가 고팠으면 이런 짓을 했겠느냐. 형님께서 시키신 일이냐 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개똥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사실을 실토했는데 큰 며느리가 약초를 훔쳐오지 않으면 내쫓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덕칠 노인은 주먹을 쥐고 분노했으나 서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개똥이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여보내라고 일렀습니다. 가서 형님께 전해라. 밤손님을 보내지 않으셔도 정중히 요청하시면 언제든 나누어 드릴 수 있다고 말이다. 서씨 부인의 처사는 도둑조차 감동하게 만들었고 개똥이는 밥을 먹고 돌아가며 서씨 부인 댁 쪽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날이 밝자마자 마을 전체에 퍼져 큰 며느리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여론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큰 며느리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복을 입은 채 시아버지인 최진사의 사랑방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억울하여 못 살겠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집안의 재산인 노비를 빼돌려 제 입속만 챙기고 종갓집인 저를 무시하며 능멸하고 있습니다. 저 표독스러운 것을 내치지 않으시면 제가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그녀의 거짓 울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온 동네가 떠나가라 울려 퍼졌고 최진사는 혀를 차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최진사는 며느리의 해괴한 몰골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양반집 며느리가 채통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 썩 일어나지 못할까 하고 호통을 쳤으나 큰 며느리는 바닥을 구르며 더욱 악을 썼습니다. 아버님,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전현이 노비놈과 짜고 집안의 재물을 빼돌려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돈은 마땅히 아버님과 제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쌀이 떨어져 공웅해진 자신의 처지는 쏙 빼놓고 오직 서씨 부인을 모함하는 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최진사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안채마당으로 불러 모으라고 명했습니다. 곧이어 서씨 부인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덕칠 노인과 함께 최진사댁 안채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장부와 증거물을 든 하인들이 따르고 있었고 표정은 두려움 없이 당당했습니다. 반면 큰 며느리는 도끼 어린 눈으로 서 씨 부인을 노려보며 최진사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집안의 다른 친척들과 하인들도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이는 단순히 두 며느리의 싸움이 아니라 집안의 기강과 도덕을 바로잡는 중요한 심판의 자리가 될 것임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진사는 좌정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큰 어미는 둘째가 재물을 훔쳤다 하고 둘째는 묵묵부답이니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자 한다. 둘째야, 너는 네 형님의 말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최 진사의 눈빛은 날카롭게서 시 부인을 향했으나 그 속에는 며느리의 지혜를 믿는 일말의 기대도 담겨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큰 절을 올리고 품에서 잘 정리된 장부를 꺼내어 시아버지 앞에 두 손으로 공손히 바쳤습니다. 아버님 소신이 올리는 이 장부에는 지난 가을부터 지금까지 덕칠 아범과 제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왔는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쌀 한 톨, 돈 한 푼 허투루 쓴 것이 없으며 훔친 것이 있다면 오직 척박한 땅에서 땀 흘려 얻은 소출뿐입니다. 서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고 또렷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장부를 보기도 전에 저것은 다 조작된 것입니다 글 줄이나 안다고 아버님을 속이려 드는 것입니다 하며 펄펄 뛰었으나 최 진사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하고 천천히 장부를 펼쳐들었습니다. 장부 속에는 덕칠 노인의 가족에게 들어간 병원비와 옷값 식비는 물론이고 약초 판매 대금으로 쌀을 사서 마을에 굶주린 이웃들에게 나누어준 기록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큰 며느리 댁에 몰래 보내려다 거절당한 물품 목록과 밤에 도둑을 잡았으나 관에 고발하지 않고 쌀을 주어 보낸 내용까지 담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서씨 부인의 인품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최 진사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표정이 진지해지더니 이내 옅은 탄식을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 무릎 꿇고 있던 덕칠 노인이 앞으로 기어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덕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작은 마님께서는 저를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셨고 제 자식들에게 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기에 이 늙은 몸이 부서져라 일하여 은혜를 갚고자 했을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죄가 된다면 저를 멍석말이하여 죽여주시고 부디 작은 마님께는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덕칠 노인의 눈물 섞인 절규는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큰 며느리네 하인들조차 코를 훌쩍이며 덕칠 노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분위기가 숙연해지자 큰 며느리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최 진사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여전히 서씨 부인을 향한 원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가문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 하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마른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쾅 울리며 비가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는 장부를 덮고 덕칠 노인을 일으켜 세운 뒤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나 사람의 마음은 한번 잃으면 다시 얻기 힘든 법이다. 내 너희들에게 선택을 하라 했을 때 이미 이 결과를 예견했는지도 모른다. 최 진사의 말에는 엄중한 꾸짖음과 깊은 깨달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최후의 판결만이 남은 상황, 큰 며느리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고 서씨 부인의 진심은 어둠 속의 등불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밖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들어가는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이 집안의 갈등을 씻어내릴 지혜로운 판결이 내려질 차례였습니다. 최 진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눈을 뜨고
큰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탐욕의 끝은 어디이며 진정한 부의 의미는 무엇인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최진사의 입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며 마른 기와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해지자 최진사는 마침내 굳게 담은 입을 열고 천둥 소리보다 더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큰 며느리를 향해 호통을 쳤는데 너는 쌀팩가만이라는 거금을 쥐고도 그 쓰임새를 그르쳐 집안의 곳간을 텅 비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아랫사람들을 굶주리게 하여 도둑질까지 하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실로 무겁다. 쌀독이 비면 마음이라도 채워야 하거늘 너는 탐욕으로 마음마저 비워버렸구나. 하고 꾸짖었습니다. 최진사의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큰 며느리는 그 서슬에 눌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양반가의 체면과 권위는 시아버님의 준엄한 꾸지람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으며 주변에 둘러선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조차 혀를 차며 그녀의 어리석음을 비난하는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어 최진사는 시선을 돌려서 시 부인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둘째야, 너는 썩은 동아줄 같던 병든 노비 가족을 택하여 사랑으로 보듬고 그들의 죽어가던 재주를 되살려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네가 재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긴 덕분이니 덕칠 아범이 일군 모든 소출은 마땅히 너희 것이며 그 누구도 이를 탐낼 자격이 없다. 최진사의 명쾌한 판결이 내려지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올소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는 탄성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덕칠 노인은 감격에 겨워 바닥에 엎드린 채 오열했고 서씨 부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시아버님의 공정한 처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진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큰 며느리에게서 곡간 열쇠 꾸러미를 회수하도록 명했는데 이는 안주인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벌이었습니다. 너는 오늘부로 안살림에서 손을 떼고 별채에 머물며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깊이 반성하도록 하라. 네가 흘려버린 쌀알만큼이나 많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전까지는 다시는 곳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거라. 큰 며느리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며 마치 자신의 목숨줄이 끊어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으나 이미 모든 신뢰를 잃은 뒤라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흙탕물 속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져 내려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부었지만 서씨 부인은 주저앉은 형님을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 조용히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큰 며느리는 서씨 부인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으나 서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치맛자락이 젖는 것도 모른 채 형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형님, 비가 그치면 땅이 굳어지는 법입니다. 지금은 잠시 물러나 마음을 추스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아닌 가족을 걱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큰 며느리는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는데 이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초라함을 깨달은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마을 어귀의 둑이 터질 위험이 있다는 다급한 정갈이 들어왔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비라땅이 물을 제대로 머금지 못하고 흘러내려 자칫하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서씨 부인은 침착하게 나서서 덕칠 노인과 하인들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칠 아범 자네는 힘센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둑을 보수하고 물길을 돌리시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곳간에 있는 가마니를 꺼내어 모래를 채워
담장을 쌓아야 합니다. 서씨 부인의 명령은 일사불란하게 전달되었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덕칠 노인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펄펄 날아다니며 장정들을 이끌었는데 그의 노련한 지휘 덕분에 둑 보수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흙의 성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어디를 막고 어디를 터야 할지 정확하게 짚어내었고 마을 청년들은 덕칠 영감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 다 떠내려갈 뻔했네 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양반집 노비라고 무시당하던 그가 이제는 마을을 구하는 영웅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입니다. 큰 며느리 댁에서 도망쳤던 하인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일손을 거들며 서씨 부인과 덕칠 노인의 덕망에 감화되어 다시 최진사 댁을 위해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안차에 마당에 큰 가마솥을 걸고 불을 지피게 하여 비에 젖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덕칠 노인의 밭에서 수확한 도라지와 더덕을 듬뿍 넣고 끓인 소고기 국밥은 그 향이 어찌나 구수한지 비 냄새를 뚫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쌀이 부족한 형편이었지만 서씨 부인은 아껴두었던 비상식량을 모두 꺼내어 내 집 식구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누구라도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이 비는 하늘이 주신 시련이자 축복이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고 힘을 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씨, 부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갓 지은 밥을 받아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편 별채에 집거하던 큰 며느리는 창문 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덕칠 노인이 마을을 구하고 자신이 쫓아내려 했던 서씨 부인이 집안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우물 안에서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차마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씨 부인이 밥상에 든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위에는 큼지막한 고기와 향긋한 더덕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내려놓고 나가려다 잠시 멈칫하더니 형님, 식기 전에 드십시오. 아범이 형님 드리라고 제일 좋은 더덕을 골라 넣었습니다. 하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종이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챙겨주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으나 목이 메어 밥을 넘길 수가 없었고 국물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방울을 삼키며 꾸역꾸역 밥을 먹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마음을 녹이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찼던 자아를 씻어내리는 정화수가 되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물러가자 서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걸리고 마을 곳곳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둑을 무사히 지켜낸 덕칠 노인과 장정들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돌아오자 서씨 부인은 그들을 마당 한가운데로 불러 모아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최애 진사도 사랑방에서 나와 대청마루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 집안을 살리고 마을을 구한 것은 쌀백가마니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땀과 정성이다. 하며 덕칠 노인에게 직접 술 한 잔을 하사했습니다. 덕칠 노인은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몰라 했으나 그 얼굴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마당개는 멍석이 깔리고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서씨 부인이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씨 부인의 지혜와 덕을 칭찬했고 최 진사댁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마을의 복이 굴러 들어왔다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쌀이 없어 굶주리던 큰 며느리댁 하인들도
서씨 부인의 배려로 배불리 먹고 웃을 수 있었고 집안에는 다시 예전의 활기와 온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이 광경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갈등과 오해로 얼룩졌던 마음들을 씻어내고 하나로 화합하는 치유의 장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별채에 있던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화려한 비단옷이 아닌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쭈뼛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덕칠의 아내와 딸에게 다가가 말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의 아내가 깜짝 놀라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했으나 큰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네, 내 죄를 씻으려면 이 정도 일로는 턱도 없지. 그냥 하게 놔두게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부엌에 있던 안악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진사는 멀리서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처럼 이번 시련을 통해 집안이 더욱 단단해질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서씨 부인도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는 형님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굳이 형님에게 다가가 말을 걸거나 생색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것만이 형님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질서는 억압이나 강요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풀벌레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며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최진사댁 마당에는 평온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덕칠 노인은 자신이 일군 밭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비를 맞은 도라지와 더덕 잎사귀들이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늙고 병든 노비가 아니라 한 집안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땅의 주인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아들들과 그를 믿어주는 주인들이 있었기에 다가올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현리, 형님의 질투, 그리고 가뭄이라는 자연재해까지 겹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기에 오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앞으로도 이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어 나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그녀의 온화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최진사댁의 소동은 서씨 부인의 지혜와 포용력으로 인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고 집안은 예전보다 더욱 끈끈한 정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쌀 대신 사람을 택한 며느리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고 먼 훗날까지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임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폭풍우는 지나갔고 평화로운 밤이 찾아와 모두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진정한 변화와 덕칠 노인 가족의 미래, 그리고 서씨 부인이 만들어갈 행복한 집안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친 뒤 더욱 맑아진 하늘처럼 이들의 앞날에는 어떤 따스한 햇살이 비칠지 마지막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밤바람이 서늘해지니 이불깃을 여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물러간 하늘은 마치 갓 씻어낸 옥구슬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대지는 비를 흠뻑 머금어 더욱 짙은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휩쓸고 갈 뻔했던 거친 비바람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묵혀있던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해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진사댁의 담장 안팎은 이제 예전의 날 선기호는 온데간데 없고
따스한 햇살과 함께 평화로운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비바람을 견뎌내고 더욱 푸르게 자라난 뒷산의 도라지와 더덕밭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어느새 건강을 되찾은 덕칠 노인이 든든한 모습으로 서서 주인마님과 함께 희망찬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별채에서의 칩거를 끝내고 다시 안채로 돌아왔으나 예전처럼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목에 힘을 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거친 무명옷을 지어 입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여 하인들과 함께 아침밥을 짓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픈 솜씨 탓에 손을 대기도 하고 밥을 태우기도 하여 하인들의 걱정을 샀으나 그녀는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려 애썼습니다. 덕칠의 아내는 그런 큰 며느리의 곁에서 조용히 불조절하는 법이며 남을 다듬는 법을 일러주었고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부엌이라는 공간에서 진정한 소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두 여인의 도란도란한 말소리는 집안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자 덕칠 노인이 정성으로 가꾼 뒷산 돌밭은 황금보다 귀한 결실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굵직하게 자란 더덕과 도라지를 캐내는 날, 온 집안 식구들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수확을 도왔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더덕을 캐낼 때마다 진하고 그윽한 향기가 온 산을 뒤덮어 마치 신선이 사는 동네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덕칠 노인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수확물을 서 시부인 앞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기다려준 서씨 부인의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한양에서 다시 찾아온 약재상들은 최진사댁 마당에 쌓인 최상품의 약초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고 양도 많았기에 상인들은 서로 물건을 가져가겠다며 앞다투어 돈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번에도 욕심부리지 않고 정해진 가격에 물건을 넘겼으나 워낙 양이 방대하여 벌어들인 돈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쌀 100가마니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큰 재물이 들어왔지만 서씨 부인은 그 돈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고생한 덕칠 노인 가족에게 넉넉한 몫을 떼어주고 그들의 신분을 속량해 주어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며 남은 돈으로는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휼미를 마련했습니다. 덕칠 노인은 평생의 소원이었던 면천을 하게 되자 서씨 부인 앞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마님, 이 늙은이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과분한데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서씨 부인은 덕칠 노인의 손을 잡고 일으켰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범아니 이제는 덕칠 어르신이라 불러야겠지요. 이것은 제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께서 흘린 땀방울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저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비와 주인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또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질투와 욕심의 찌꺼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서씨 부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동서자네가 옳았네. 재물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은 남는다는 그 말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네.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게 하며 사과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형님의 두 손을 맞잡으며 형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제 우리 집안은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화답했습니다. 두 며느리의 화해는 집안의 큰 경사였으며
이를 지켜보던 최진사의 얼굴에도 주름살이 펴질 만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 최진사 댁에서는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풍악이 울려 퍼졌으며 솥뚜껑에서는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서씨 부인과 큰 며느리는 나란히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음식을 날랐고, 덕칠 노인은 마을 어른들과 함께 상석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으나 이제 최진사댁 마당에서는 신분의 귀천도 빈부의 격차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대동회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조차 발길을 멈추고 들어와 배불리 먹고 갈 정도로 인심이 넉넉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자 최진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둘러보며 건배사를 제의했습니다. 내 평생 많은 재물을 모아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했으나 오늘처럼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한 날은 없었소. 이 모든 것은 쌀 대신 사람을 택한 둘째 며느리의 지혜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 태어난 큰 며느리의 용기 덕분이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안을 위해 헌신한 덕칠 아범과 마을 여러분의 덕택이오. 최진사의 말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잔을 높이 들었고, 가을 하늘 높이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멀리 산 너머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이후로 최진사 댁은 사람을 남기는 집으로 불리며 인근 고을까지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이 집의 곡간은 마르지 않았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제 집 일처럼 나서서 농사를 도와주었기 때문이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금세 해결되었는데 이는 덕칠 노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지혜를 모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서씨 부인은 재산을 늘리는 것보다 사람을 키우는데 더욱 정성을 쏟아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널리 알려져 나라에서 효부상과 정려비가 내려오기도 했으나 그녀는 늘 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타고난 셈 실력을 발휘하여 집안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갔습니다. 그녀는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여 곳간을 다시 가득 채웠으나 예전처럼 혼자 독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필요할 때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서씨 부인에게 동서내가 그때 쌀백 가마니를 택하지 않고 덕칠 아범을 택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지만, 서씨 부인은 형님께서는 쌀백 가마니보다 더 값진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그것이 더 큰 복입니다 하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애는 친자매 이상으로 깊어져 늙어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덕칠 노인의 자식들 또한 서씨 부인의 후원 덕분에 훌륭하게 성장하여 아들은 무과에 급제하여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었고, 딸뿐이는 솜씨 좋은 침선비가 되어 궁궐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출세한 뒤에도 서씨 부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 큰 절을 올리며 친부모처럼 섬겼습니다. 덕칠 노인은 양지 바른 곳에 지어준 집에서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며 가끔 밭에 나가 소일거리를 하거나 마을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했던 지난 세월의 흔적 대신 평온함과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진사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는 날, 그는 두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온 마을 사람들이 상주가 되어 치러졌으며 그 행렬이 심리 밖까지 이어질 정도로 성대하고 엄숙했습니다. 사람들은 최진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그가 남긴 훌륭한 가풍이 두 며느리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임을 알기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과 사랑은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어가는 가을밤 서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귀뚜라미가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뒷산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국화차 한 모금을 마시며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떨고 있던 덕칠 노인의 가족 텅 빈 곳간을 보며 불안해했던 밤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와 행복.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한편의 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 했지. 쌀은 먹으면 사라지지만 마음을 나눈 사람은 평생의 등불이 되어주는 것을. 서씨 부인은 나지막이 독백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곁으로 어느새 다가온 큰 며느리가 어깨에 두툼한 쇼를 덮어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동서 밤바람이 차네. 그만 들어가 쉬게나. 내일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매주를 쓰기로 했으니 일찍 일어나야 하지 않겠나. 서씨 부인은 형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형님. 달이 참 밝습니다. 우리네 마음처럼 말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잠시 동안 달구경을 하다가 서로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온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든 시각. 최진사댁의 기와 지붕 위로 쏟아지는 별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요. 가진 것이 적다고 불행한 것도 아님을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서씨 부인의 따뜻한 마음과 덕칠 노인의 정성,